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 결혼한 지 3년 차가 된 여자입니다. 남편은 직장 동료가 추천해준 소개팅에서 만나게 되었고, 결혼 전까지 2년간의 연애 기간을 가졌어요. 워낙 자상하고 반듯한 남편 덕분에 연애 기간 동안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연애를 시작하면 서로를 맞추는 과정에서 의외로 자주 겪는 마음앓이 같은 것도 한 번 없이 남편은 기본적인 성향이 저와 비슷했기 때문에 크게 부딪히는 일이 없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의 연애들은 다 기간이 짧아서 연애다운 연애를 해본 경험이 많지는 않았어요.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터라 제 스케줄 근무를 잘 버텨줄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 이후로 연애 기간이 짧았던 건 아니고요. 당연히 서로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헤어진 거지만 헤어지기 전 가장 좋았던 시기에도 저를 지나간 남자들이 유독 이 스케줄 근무를 힘들어하고 아쉬워했거든요. 제가 쉬는 날은 보통 남자친구가 일하는 날이고 남자친구가 쉬는 날 짬을 내서 놀자 해도 문제였어요. 제가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일 끝나고 만나야 했는데 간호사 일이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소모가 큰일이다 보니 늘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데이트를 해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달에 데이트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횟수가 남들보다 확실히 적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남편은 그런 부분에 대해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기도 했고 보고 싶다고 징징대던 다른 남자친구들과는 달리 보고 싶으면 직접 병원 앞에 와서 저와 밥이라도 한 끼 먹고 피곤한 저를 집까지 태워다 주고 가는 등 저를 많이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연애하는 동안 본인 할 일은 성실하고 똑부러지게 하면서도 저를 잘 챙겨줬고 쉬는 날에 저를 못 만나더라도 알아서 시간을 알차게 잘 보내는 남자였어요. 제 일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 사소한 일로는 싸울 건덕지조차 생기지 않다 보니 나쁜 감정이 쌓일 일도 별로 없었고 저희는 2년 차에도 별다른 갈등 없이 사이 좋은 커플로 지낼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결혼 정년기쯤 돼서 만난 사람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천운처럼 느껴졌고 어떻게든 잡아야 될 사람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결혼을 빠르게 추진했어요. 어서 괜찮은 이 남자와 가정을 꾸려서 더 안정되고 싶은 생각이 컸거든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통해 결혼할 마음이 있다는 걸 확인한 후에 바로 친정 엄마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엄마, 왜 울고 그러세요? 결혼한다고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시면 저 속상해요. 말만 들어도 감동이라서 그래. 조그맣던 네가 언제 이렇게 커서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네. 엄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까지 울컥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초등학교 때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서 식당 일을 하시면서 저를 힘들게 키우셨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께서는 저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더 일에 열중하게 되셨대요. 식당 일이 워낙 시간 투자도 많이 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 집에는 거의 안 계셔서 학원 끝나면 엄마 식당에서 학원 숙제를 하며 식당 분들의 손에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엄마께서도 고작 30대셨는데 어린 저를 책임지겠다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어릴 때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엄마께서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지 새삼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엄마를 꽉 껴안아드리고 한참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효도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연애와 결혼이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처음 느꼈던 일은 연애 때는 몰라도 되었던 서로의 재정 형편에 대해 생각보다 상세히 알게 된다는 점이었어요.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이니 공개를 하는 게 당연한 거지만 이걸 상세히 안다는 게 생각보다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집은 엄마께서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식당 일을 하셔서 모은 돈으로 제가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 김치찌개 가게를 차리셨어요. 김치찌개 단일 메뉴에 사이드 메뉴로 계란말이와 몇 가지 면사리만 추가로 팔고 있는 단촐한 메뉴판으로 꾸린 가게라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지만 근처에 대학교가 있는 동네에 자리를 잡으셔서인지 금방 입소문이 났어요. 걱정과는 달리 금방 동네 맛집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눈코 뜰 새 없이 일하신 결과 제가 대학을 졸업할 쯤에는 집안 형편이 꽤 풍족해졌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조금 힘들게 살았지만 점점 크면서 형편이 나아진 케이스였죠. 반면 남자친구네 집은 저희 집과는 정반대였어요.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한때 엄청 유명했던 프랜차이즈 패밀리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다가 유행이 바뀌면서 엄청난 손실을 안고 집안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에피소드를 들어보면 참 도련님도 그런 도련님이 없다 싶은데 대학생 때부터는 갑자기 어려워진 형편에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이런 내막을 알게 된 후에 보통은 집안 형편이 안 좋다는 사실에 상대방과의 결혼이 꺼려질 수 있겠지만 저는 반대였어요. 저희 엄마께서 혼자서 저를 고생해서 키우신 게 떠오르면서 남자친구가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별로 장애물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런 게 장애물이 될 수도 있나 느꼈던 건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던 첫날이었어요. 어머님께 선물을 드리고 함께 자리에 앉는데 의자에 엉덩이가 채 닿기도 전에 질문부터 날아왔어요. 간호사라고 들었는데 그럼 돈은 좀 모아뒀니? 간호사들은 연봉이 꽤 괜찮다고 들었는데. 네? 아, 네.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숨도 돌리기 전에 물어보실 줄은 몰랐어요. 순간 제가 뭘 들은 건가 싶어서 머리가 멍해지더군요. 엄마, 무슨 시작부터 그런 걸 물어요? 가뜩이나 어색한데 더 어색하게. 제 눈치를 살핀 남편이 중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은 무사히 넘겼어요. 남편 덕분에 그 질문은 넘어갔지만 다른 주제로 넘어간 후에도 찜찜함은 가시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그 이후로는 남편이 대화를 주도한 덕분에 불편한 이야기는 딱히 오가지 않았어요. 가라앉았던 기분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나아졌죠. 어머님 입장에서도 예비 며느리를 처음 보는 자리다 보니 실수하셨나 보다. 급하고 궁금한 마음에 그러실 수 있지 생각하며 나름대로 제 안에서 합리화를 마쳤을 때였어요. 헤어질 쯤 되어서 어머님이 다시 저에게 찬물을 끼얹더라고요. 뭐 니네 둘이서 알아서 잘 살겠다고 하니까 말은 많이 안 얻겠다만 우리 형편이 어려우니 너네 친정에서 예단과 집 문제를 더 챙겨야 한다.
알고 있지? 그 말을 들으니 겨우 진정시켜놨던 가슴이 다시 벌렁거리더군요. 친정의 형편이 더 나은 건 사실이지만 그건 엄마 혼자 죽도록 고생하셔서 이뤄낸 성과인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저희 집에서 더 챙겨야 한다고 하니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열이 오르는 걸 눈치챈 남편이 무마하기 위해서 어머님과 제 앞을 가로막더라고요. 아, 엄마도 참 걱정도 팔자네. 그런 건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끼어들지 마요. 어차피 결혼하면 다 가족인데 그런 거 따져서 뭐해? 그치. 가족끼리 그렇게 일일이 통계산하면서 결혼하는 것도 좀 아니야. 그래서 미리 말해두는 거다. 알겠어요. 이제 이 사람 가봐야 돼. 집까지 데려다주고 올게요. 가자, 자기야. 남편이 재빨리 저를 데리고 자리를 정리하고 나왔어요. 남편이 그렇게 상황을 정리해줘서인지 나르던 화가 애매하게 멈추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어머님 아버님께서 돈 욕심이 좀 있다거나 염치가 없다는 점은 그렇게 첫 만남에서 다 드러난 거였는데 그때는 남편의 빠른 상황 판단으로 사건이 잘 넘어가서 그런지 큰 문제로 각인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감정이 묘하게 찜찜하게 남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중재를 잘해주니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불행인 건지 다행인 건지 그 뒤로는 별다른 이상한 점을 보이지 않아서 그 사건은 금방 잊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좀 탐탁치 않기는 했지만 실제로 남편 쪽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 좋은 상황이니 친정 엄마께서 발벗고 많이 도와주시긴 했어요. 엄마, 저도 모아놓은 돈 많아요. 이렇게까지 안 도와주셔도 돼요. 아,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하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지. 엄마 돈 많아. 엄마가 이러려고 이날 이때까지 돈 벌고 돈 모은 거야. 이 돈 아껴뒀다 뭐하니? 내가 조금만 보태주면 내 딸이 더 좋은 거 사고 좋은 데서 결혼할 수 있는데 뭐하러 아껴? 그래도 시댁 쪽에서는 한 푼도 지원 못 해주는데 엄마만 이렇게 지원해 주시니 마음이 좀 그래서요. 벌써부터 그런 거 따지지 말어. 결혼하면 내 거, 네 거 경계 없이 살아야 잘 사는 거야. 욕심 부리지 말고 서로 입장 잘 이해해주면서 살면 돼. 그렇긴 한데 혹시 시댁이 당연하게 생각할까 봐서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뱉지는 못했어요. 저도 아직 시댁 식구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괜히 엄마께서 걱정할 일을 만드는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저도 병원 근무를 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없진 않았지만 남편은 부모님께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었던 터라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의 도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 큰 차이이긴 했죠. 그래서 도와주시겠다는 건데 그걸 계속 말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더라고요. 조금 죄송한 마음은 들었지만 엄마께서 제 결혼 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응원해주시는데 더 이상 거절하기도 힘들었어요. 엄마의 마음을 받는 셈 치고 엄마께서 아파트 전세금 지원을 해주셨고 그 돈으로 원래 살려고 했던 집보다 더 위치도 좋고 조건도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냉장고에 세탁기와 건조기까지도 해주셨어요. 와, 우리 장모님이 최고네. 장모님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집에 살았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죄송해서 어떡하지? 다 딸 잘 살라고 해주신 건데 죄송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당신은 장모님이 바라시는 대로 나랑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되는 거야.
남편이 제게 위로 아닌 위로를 해줬지만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언젠가는 꼭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도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는 게 저희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살아보니 남편은 저와 생각이 다른 듯 했어요. 어느 날 계좌거래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더니 한마디 얹더라고요. 여보, 이 통장은 뭐야? 아, 이거? 엄마가 우리 전세금 보태주신 금액만큼이라도 모아서 나중에 갚으려고. 내가 따로 모으고 있는 돈이야. 어? 뭘 그렇게까지 해? 뭘 그렇게까지 하냐니. 나 그 돈 그냥 못 받아. 냉장고랑 세탁기에 건조기까지 해주셨는데 뭐 하러 더 받아? 아니, 그래도 그 돈은 장모님께서 우리 좀 더 좋은 거 살라고 주신 돈인데 굳이 갚아야겠어? 가족끼리 그 정도는 해줄 수도 있는 거지. 그렇긴 해도 우리 엄마, 아빠도 없이 혼자서 힘들게 버신 돈인데 어떻게 그냥 막 받아. 엄마도 노후 준비도 하셔야 하고 전세금 정도는 충분히 우리 형편에서 했어야 했는데 도와주신 거잖아. 잠깐 손만 빌렸다고 생각해야지. 딴 집도 자식 결혼할 때 다 그 정도는 해주잖아. 막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돈 해주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해? 엄마가 결혼할 때 전세금에 보태라고 주신 돈은 5천만 원이었어요. 그 돈을 대단하지 않다고 깎아내리니까 갑자기 화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그 엄청나게 대단하지 않은 돈을 시댁에서는 해줬어? 뭐라고? 우리 집이랑 같아? 당신은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우리 집이나 시댁이나 다를 게 뭐 있는데. 그러니까 난 대단하지 않은 돈은 없다는 말이 하고 싶은 거야. 그래, 알겠다. 네 말이 다 맞아. 남편은 제 말에 화가 난 건지 자존심이 상한 건지 획 들어가 버리더군요. 연애 때는 이럴 일이 없었는데 확실히 결혼하고 나니 서로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나를 세우는 경우가 생겼어요. 하지만 전 그 돈이 엄마께서 얼마나 고생한 돈인지 아니까 함부로 대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게다가 남편과 공동으로 쓰는 돈에서 모았던 게 아니라 제 사비로 쓰는 돈에서 모으고 있던 거라 남편에게 피해가 갈 것도 없었죠. 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 후로 몇 날 며칠을 삐져 있더군요. 웬만하면 저도 달래줬겠지만 본인이 못할 말 해놓고 제가 달래주는 건 영 아니다 싶어서 남편이 그러든 말든 방치했죠. 그랬더니 본인도 답답했는지 일주일쯤 됐을 때 슬그머니 분위기를 풀더군요. 저도 굳이 이 일로 또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아서 적당히 넘어가줬어요. 그날 일 말고는 결혼하고 1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행복한 신혼을 보낸 것 같아요. 가끔 서로 친정이나 시댁 이야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알게 모르게 꽁해졌지만 몇 번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각자 집은 각자가 챙기자는 주의가 되어서 최대한 서로 언급 안 하고 알아서 잘 챙기게 되면서 갈등이 줄어들었죠.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합의가 된다면 저희 부부는 행복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의 간섭이 시작되기 전까지는요. 야, 니네 벌써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손주 계획은 언제쯤이니? 이 사람이 병원에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같은 집에 살아도 잘 보지를 못해서 자녀 계획까진 아직 얘기도 안 해봤네요. 안 그래, 여보? 네. 자녀 계획이 없진 않은데 당장 몇 년 동안은 일에 좀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뭐? 몇 년? 그게 몇 년인데? 최소한 2년 정도는 병원에서 더 일하다가 아이를 갖고 싶어요.
병원이 체력적으로 소모가 심한 곳이라 조금이라도 젊을 때 더 경력을 쌓아놓고 싶어서요. 아우, 이 애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해야 하는 건 아이 낳는 일이지. 나중에는 네가 힘들어져. 지금이 딱 적당한 나이야. 어머님 말투가 너무 단호해서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정중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그건 제가 남편이랑 적당한 시기를 맞춰서 잘 계획 세워 볼게요. 그렇게 대화를 마무리하긴 했지만 속에서는 벌써부터 우라가 치밀었어요. 남편이 대화를 끊으려 했지만 그날 이후 어머님은 아이 문제뿐만 아니라 집안일과 제 생활 전반에 간섭을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야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였어요. 정말 긴 하루를 보낸 터라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무거웠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안방에서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보통 이 시간에는 남편도 잠들어 있어야 하는데 안방에서 들리는 낯선 소리에 잠깐 멈춰 섰어요. 안방 문을 열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말문이 막혔어요. 도대체 연락 한 통 없이 언제부터 와 계셨던 건지. 침대 한쪽에는 시어머니가 짐을 풀고 계셨고 가방과 박스들이 침대 위에 잔뜩 쌓여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제가 당황해서 물으니 어머님이 해맑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예, 내가 요즘 집에서 혼자 있는 게 너무 심심해서 말이야. 너희 집에 와서 살림 좀 도와주기로 했어. 안방은 내가 쓰면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짐을 좀 풀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말도 없이 그것도 안방에 짐을 푸셨다뇨.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어머님이 오셨다는 언지를 해주긴커녕 제 놀란 반응에도 거실에 앉아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여보, 이게 뭐야? 왜 어머님이 안방에 짐을 풀고 계셔? 남편은 한쪽 다리를 흔들며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아, 엄마가 요즘 외로우시대. 우리 집에 와서 좀 도와주신대.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안방은 우리 방이잖아.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이런 결정을 했어? 제가 따지듯 물으니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어요. 엄마가 당신 힘들까봐 도와주려고 오신 거야. 뭐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예민? 여보,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둘의 문제야. 이건 우리 집이고 우리 공간이야. 그런데 왜 당신은 나랑 상의도 안 하고 이런 걸 결정해? 당신은 어머님이 우리 공간에 들어와서 쭉 계셔도 괜찮아? 아무리 그래도 짐을 푸시는 건 좀 아니지.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대답했어요. 당신이 맨날 바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좀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거지. 너도 엄마가 와서 일 좀 거들어주시면 좋잖아. 남편의 말투에서 이건 아무 문제도 아니다라는 뉘앙스가 묻어나왔고 그게 저를 더 미치게 했어요. 좋다고? 뭐가 좋아? 내가 정말 원해서 이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 내 공간에서 내가 없는 사이에 당신 엄마가 마음대로 짐을 풀고 안방을 차지하는 게 정말로 아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해? 당신은 그렇다 쳐. 내 생각은 안 해? 남편은 그제야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뭘 그렇게까지 따져. 잠깐 머무시는 거잖아. 네가 피곤하니까 엄마가 너 대신 도와주시려는 건데 네가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날 밤 안방에서 짐을 푸신 시어머니와 갈등을 빚은 뒤로도 저는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잠깐 머무르다 가시겠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자고 스스로를 설득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다짐이 무색하게 어머님은 다음날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집안 곳곳을 정리하시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는데 주방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통 뒤집혀 있는 거예요. 주방의 선반 위에 올려둔 물건들이 몽땅 바뀌어 있었고 냉장고 안은 제가 사둔 식재료 대신 어머님 취향대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저희 신혼집이 아니라 시댁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어머님, 이건 또 뭐예요? 제가 놀라서 물으니 어머님은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대신 식재료도 채워놓고 주방도 좀 손봤어. 이렇게 하면 네가 살림이 훨씬 편하지 않니? 저는 정말 숨이 턱 막혔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힘들게 골라 사둔 간편식이나 비싸게 사온 외국 재료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머님이 장보신 채소와 반찬통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시긴 하세요? 제가 사둔 건 다 어디 갔어요? 네가 사둔 건 냉장고 구석에 좀 넣어뒀어. 쓸데없는 것도 많아서 정리했지. 그리고 냉장고 위치도 여기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 순간 저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냉장고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런데 제 눈에 띈 건 냉장고 안쪽에 선명히 나 있는 깊은 흠집이었어요. 이 냉장고는 친정엄마가 저희 결혼할 때 사주신 거였는데 저에겐 정말 소중한 물건이었거든요. 어머님, 냉장고에 이건 또 뭐예요? 왜 흠집이 났어요? 제가 조금 격앙된 목소리로 묻자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아우, 내가 옮기다 그랬나 보네. 뭐 이 정도면 그냥 쓰면 되지 않니? 냉장고는 흠집 하나로 안 망가져. 가구도 아닌데 겉모습이 뭐 중요한가? 안에 기능만 잘 돌아가면 되지. 원래 이런 건 옮기면서 흠집도 나고 그러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냉장고 위치를 바꾼 것도 문제였지만 흠집을 내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어머님의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어머님, 이 냉장고는 제 물건이에요. 우리 엄마가 결혼 축하로 사주신 건데 왜 제 허락도 없이 옮기고 흠집을 내세요? 어머님은 그제야 살짝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미애,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난리야? 내가 도와주려다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따질 필요가 있니? 그러게, 냉장고를 왜 저런 구석진 곳에 놔? 자주 음식도 해먹고 하려면 당연히 눈에 띄는 곳에다가 둬야지. 저는 이게 더 이상 어머님이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어머님은 제 살림을 감시하려고 오셨던 거예요. 더 황당했던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뒤늦게 주방으로 들어온 남편은 상황을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여보, 엄마가 도와주시려다 실수한 건데 뭘 그렇게 화를 내? 냉장고 좀 긁힌 거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하여간 도와주면 그냥 감사하게 여기면 되는데 당신도 참 까탈스럽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쌓였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예민? 내가 예민하다고? 당신은 이게 예민한 문제로 보이는 거야? 어머님이 함부로 옮기다 흠집을 냈으면 당연히 미안해하셔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당신은 오히려 나한테 예민하다고 해?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아, 그래. 내가 엄마 대신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미안해. 엄마가 힘이 약하셔서 나도 같이 옮기다가 그렇게 됐어. 엄마만 잘못하신 거 아니야. 됐지? 사과가 더 필요해?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서 미치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에게 시부모님은 저보다 어른이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서 더 이상 반항을 하지 못하고 참고 넘겼어요. 어머님께서 제가 스케줄 근무인 걸 이용해서 마음대로 집에 짐을 풀고 드나들며 살림살이에 참견을 한 지 반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동안은 저도 강도 높은 업무 때문에 시어머니와 싸울 체력이 없어서 반쯤 상황을 방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은 참지 못할 순간이 오더라고요.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바람에 저희는 이사갈 곳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난감한 상황이긴 했지만 한편으론 기회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지금 사는 집이 시댁과 꽤 가까워서 먼 곳으로 이사를 가면 시댁의 간섭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먼 곳으로 알아보고 있었는데 엄마께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지연아, 엄마가 너희 살 곳 계약했어. 실은 너희 결혼하는 순간부터 적당한 곳을 알아보고 있었거든. 우리 딸한테 좋은 집 하나 선물해주고 싶어서. 고심해서 알아보느라고 좀 오래 걸렸어. 이제야 선물해서 미안해.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계약하셨다고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사는 곳 전세금도 보태주시고 가전제품도 다 해주셨잖아요. 시댁에서 한 푼도 지원도 없는데 엄마한테만 받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시댁하고 비교하면 되겠니? 사돈내외께서는 형편이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 너도 살아보면 알겠지만 형편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건데 너무 그렇게 비교하면 좋지 않아.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줘.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정말 이 은혜 잊지 않고 살면서 천천히 갚을게요. 꼭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산 집인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아니까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 반응이 순간 이상하더라고요. 와, 장모님 진짜 최고다. 이제 우리도 집 걱정 없네. 진짜 든든하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당연히 남편이 엄마의 생각지 못한 선물에 고마워하는 마음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바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사를 가고 집이 정리된 지 한 달 만에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집으로 초대하자고 하더군요. 이 집에 살게 해준 저희 엄마부터 초대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나 싶었지만 괜히 또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아 내버려 뒀어요. 세상에, 이 집 좀 봐. 동네도 너무 좋고 지하철도 바로 옆에 있고 요 앞에 산책할 수 있는 공원도 있더라. 내가 정말 꿈꾸던 집인데. 어머나 세상에, 방도 이렇게 큰 게 3개나 있네? 안방에 드레스룸까지. 예, 너무 좋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연신 감탄했어요. 아이고,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 우리 아들. 여기가 이제 네 집이라니 너무 든든하겠다. 시아버지는 오시자마자 소파에 털썩 앉으며 벌써부터 집에 적응하는 모습이었어요. 그것만 해도 기가 막혔는데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곧장 들어가더니 벽지며 침대며 살피기 시작하셨어요. 여보, 여기 너무 좋지 않아? 우리 방으로 딱이네. 그 말을 듣고 제가 놀라서 서둘러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죠.
어머님, 이건 제가 쓰는 방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으시고 웃으며 말씀하셨죠. 예, 너희 아버지가 허리가 안 좋으셔서 좀 넓은 방에서 주무셔야 하거든. 젊은 사람들은 거실에 침대 놓고 자도 괜찮잖아?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언제 저만 쏙 빼놓고 말들을 맞춘 건지 정말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희는 거실에 있어도 괜찮아요. 부모님이 편하신 게 제일 중요하죠.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집이 어머니 저희 엄마가 해주신 집인데도 제 의견은 전혀 묻지 않은 채 모든 게 결정되어 버린 듯 했거든요. 친정 엄마가 고생하며 마련한 집이 순식간에 시댁 식구들의 집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이미 소파에 기대어 TV를 틀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안방에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더 이상 제 자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보, 진짜 미친 거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차분히 물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어요. 뭐가? 엄마 아빠가 우리 집에서 편하게 계시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여긴 우리 집이 아니야. 내 집이고 내 엄마 덕분에 살게 된 집이야. 그런데 왜 당신 부모님이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여기서 모든 걸 결정해?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제 말을 가볍게 흘려보냈어요. 야, 아니, 니네 어머니고 우리 부모님이고 다 그냥 우리 가족인데 왜 그래? 부모님이 좀 편히 지내시게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따져? 그렇게 다 가족이라서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해준 게 뭔데? 전세금이고 혼수고 이젠 아파트까지 받기밖에 더 했어? 이렇게나 해주셨으면 감사히 여길 것이지.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시부모님이랑 살림합칠 생각을 해? 아, 피곤해. 어차피 당신 집에 잘 있지도 않잖아. 맨날 병원 가 있느라고 자주 보지도 못하는데 왜 그래? 일하는 동안 살림 봐주시고 때 되면 밥 차려주시고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 밤 안방에 짐을 풀고 거실에서 아무렇지 않게 TV를 보고 있는 시아버지. 그리고 제 의견을 무시한 채 시어머니의 편만 드는 남편을 보며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친정엄마가 평생 고생하며 마련한 집을 제가 지켜야지. 누가 지키겠어요? 그 다음날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 집이 의뢰 있는 명의로 된 소유라면 가족일지라도 법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대한 증거를 모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내용 증명도 보내면 좋고요. 그 조언을 듣고 저는 서둘러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 집을 당연히 자기들 것처럼 대화하는 내용, 시어머니가 안방에 짐을 푼 모습, 그리고 남편이 제 말을 무시하며 시어머니의 행동을 옹호한 장면까지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했어요. 이 모든 게 필요할 거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내용 증명도 보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댁 식구들은 그걸 보고도 못 본 척, 모른 척 하더군요. 속이 끓었지만 복수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생각에 꾹 참았죠. 그로부터 몇 달 뒤 모든 서류와 증거를 준비한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퇴거 명령서를 내밀었어요.
거실에서 또다시 이 집이 참 좋다라며 한가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들에게 서류를 건넬 때 제 손이 떨렸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제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여기는 제 집이에요.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당신까지. 더 이상 이 집에서 지내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끼리 이런 건 아니잖아. 저는 차분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긴 내 이름으로 된 집이고 전 어머님과 아버님이 이 집에 와서 지내시는 걸 제가 동의한 적 없어요. 더 이상 제 의견을 무시하고 저를 배려하지 않는 상황을 참을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화가 난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예, 네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이제 다 가족인데. 우리가 여기 좀 살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라고 이렇게까지 하니?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 웃음은 분노와 허탈함이 섞인 웃음이었죠. 가족이면 서로를 존중해야죠. 그런데 어머님과 아버님은 제 의견을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어요? 제가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제는 제가 제 삶을 지킬 차례예요. 남편은 끝까지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당신은 내 편에 서야 했어. 그런데 당신은 처음부터 당신 부모님의 편만 들었잖아. 난 그걸 더는 견딜 수 없어. 여보, 우리 이러면 정말 이혼밖에 없어. 정말 이혼까지 생각하는 거야? 우리 그동안 행복했잖아. 겨우 이런 걸로 서로 감정 상해서 헤어질 거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과할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잖아.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남편의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사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집과 결혼을 통해 누렸던 안락함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눈치였거든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어? 내가 이렇게 여러 번 말했는데도 한 번이라도 내 편에 서준 적 있었어? 아니잖아. 제가 단호하게 대답하자 남편은 그제야 다급해진 목소리로 붙잡으려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니까. 엄마가 너무 과한 거 알면서도 네가 예민하다고만 생각했던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이게 우리 부부 문제도 아니고 가족이 엮인 문제인 건데 이야기해서 잘 풀면 되지. 이혼까지 갈 문제는 아니잖아. 저는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혼까지 갈 문제인지 아닌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지. 당신과 당신 부모님은 나를 한 번도 존중하지 않았어. 이제 와서 후회하는 척 하는 게 날 더 화나게 만든다는 걸 왜 모르니? 그렇게 대화는 끝났고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퇴거 명령을 받고도 한동안 집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버텼어요. 변호사와 함께 정식으로 경고장을 보내고 법원의 명령이 내려지면서 결국 강제 퇴거가 이루어졌죠. 퇴거 당일 시어머니는 울부짖으며 제게 따졌어요. 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인데 인연을 이런 식으로 야박하게 끊니? 네가 이러면 네 부모님도 마음이 편치 않을 거야. 저는 그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참아왔는지 모르시죠? 어머님은 제게 한 번도 배려라는 걸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만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렇게 저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혼을 마무리했고 시댁 식구들은 강제 퇴거되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내 딸 고생 많았다. 그래도 엄마는 네가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런데 네가 이런 결정을 내려야 했다는 게 엄마는 좀 마음이 아프다.
잘 살라고 선물한 집이었는데 오히려 너한테 고통만 줬구나. 그 말에 정말 울컥하고 죄송하더라고요. 엄마, 저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엄마가 주신 집에서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런 대화를 나눈 밤, 저는 결심했어요. 엄마를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모셔오기로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신 엄마가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이 집의 가치는 엄마와 함께 살 때 비로소 빛을 발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아파트로 이사 온 날, 집은 정말 밝아졌어요. 엄마는 처음으로 소파에 앉아 집을 둘러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정말 넓고 좋다. 엄마가 이런 좋은 집에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저는 엄마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어요. 엄마, 이 집은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해 주신 집이에요. 이제는 엄마도 편하게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더 이상은 엄마가 걱정하지 않도록 제가 성심성의껏 다 할 거예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네가 이렇게 강하고 멋지게 자라줘서 엄마는 정말 행복하다. 이제는 엄마도 너와 함께 웃으면서 지낼게. 엄마, 제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건 전부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없었으면 저 절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엄마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아니야, 네가 네 삶을 스스로 지켜내고 만들어낸 거야. 엄마는 그냥 뒤에서 너를 지켜본 것뿐이야.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느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짐을 내려놓았는지, 그리고 엄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이제 우리 집은 누구의 간섭도 없고 오로지 저와 엄마만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네요. 이혼하고 한동안은 저도 제가 극단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너무 우울하고 슬펐는데 엄마와 함께하는 지금은 너무 편안하고 행복해서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댁 식구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했던 말이 기억나네요. 아파트 살고 싶은 엄마 꿈 이뤘어. 지집은 것처럼. 참나.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도 가족이란 이름으로 남편이나 시댁이 괴롭힌다면 당장은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더라도 이겨내고 본인의 인생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래요. 나를 위한 선택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